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이제 공동주택 관리 실무, 이제 저와 함께 올 19회 시험 대비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주택관리 실무 하게 되면 이제 광범위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제가 이제 주택관리사 1회 이제 자격을 취득하고, 이제 관리 실무에서 거의 1990년도니까 미뤄짐작해서 거의 한 25년이 넘었습니다. 쭉 진행을 해보니까요, 이 실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조금은 잡혀갑니다. 이 광범위한 내용을 어떻게 이제 함축적으로 시험에 이제 연결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제 저와 함께 이제 기본서, 또 이제 문제집, 또 최종적으로 모의고사 과정을 같이 하시면서 여러분들 꼭 이제 합격과 또 그 영광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큰 꼭지로 보면 이제 가장 처음 접하는 이제 입문서 과정의 내용을 진행을 할 텐데요. 많은 내용이다 보니까 한 번에 실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입문서 과정을 통해서 주택관리 실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고, 왜 실무라는 과목을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 광범위한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맛을 보는 그런 과정으로 삼도록 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기본서의 내용을 정리를 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실무라고 하는 과목이 이제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보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입문서 내용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확히 이제 시험 과목은 공동주택 관리 실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관리하는 곳은 공동주택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주택과 주택의 건축물, 우리 이제 주상복합이라고 하는 것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주택관리업자 등이 관리를 하게 되는데, 시험 과목은 어쨌든 이제 공동주택 관리 실무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 이 관리 실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딱 표현을 하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거예요. 법을 집행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의결기구, 집행기구 이런 표현들을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집행을 하는 부분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그 관리 실무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제 발견됩니다. 이제 법을 집행한다라고 하니까 이 법은 여러분 민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시겠지만 살아 움직이는 거죠. 그죠? 이게 딱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개정이 되었거나 또 새로운 내용이 제정이 되었다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요, 이게 시험과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관리 실무 문제 사실문항 중에서 이 제정된 부분이 상당수를 차지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현장 실무 입장에서 봐도 지금 살아있는 법, 개정된 법, 제정된 법을 집행하는 것이 실무예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이제 실무 문제를 이렇게 보면서 이게 법규 문제야, 이게 실무 문제야, 이렇게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곧 실무구나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가장 근간이 되는 부분이고요. 세부적인 카테고리를 좀 들여다보면요. 우선 이제 첫 번째, 이제 관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관리 대상도 있을 것이고, 또 누가 관리할 거냐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죠? 이러한 부분들, 누가 관리를 하고, 무엇을 관리하고, 또 어떻게 관리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 이제 관리 기초, 혹은 이제 관리 개요,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기본적인 도구들이 필요하다 그 얘기죠. 관리하려면. 누가 무엇을 어떻게,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이제 쉽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실무라는 게 그렇잖아요. 현행 그 실무를 하시면 이제 몸이, 피부로 체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제 교재를 통해서 이제 접근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암기 위주로 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가급적이면 내용을 쉽게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내 것으로 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양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암기에는 한계가 있겠죠. 이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데 이걸 이제 다시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관리 주체가 뭐 또 주택을 또 뭐 자치든 위탁이든 관리 방법은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단원 여러분들 이제 공동주택 관리 개요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두 번째부터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무엇이 이제 주택인데요. 이 주택을 이제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는 거죠. 세부적으로. 그래서 주택 안에 누가 살아요? 입주자. 입주자 관리와 관련된 부분. 또 이렇게 관리사무소장님 이제 되시면 이제 관리사무소 조직도 이끌게 됩니다. 이거 이제 사무관리라 그래요. 관리사무소 관리, 뭐 입주자 관리.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세부적으로 관리실무 범주 내에 들은 거예요. 근데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항상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될 부분은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입주자 관리와 관련된 법령은 뭐가 있을까? 또 사무관리와 관련된 법령은 어떤 게 있을까? 관리사무소 관리를 한다는데 직원들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근로기준법은 어떻고, 일을 하다가 다쳤어요. 그럼 뭐 산업재해 보상보험, 그러니까 산재는 또 어떻게 처리하고, 보험 처리는 어떻게,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관리비 부과도 해야 되죠. 우리 이제 회계 관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다른 내용들도 있지만 시험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보면 이제 그 시설도 이제 관리를 해야 돼.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뭐 여러분들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린 놀이 시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시설이 있는데 또 건축물도 있고 마찬가지죠.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노화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다 노화되듯이 똑같죠. 그죠? 이렇게 이제 노화되고 나면 기능이 떨어져요. 기능이 떨어지면 불편하죠. 같이 떨어지죠. 자, 이런 거 어떻게 합니까? 기능을 높여줘야 돼요. 어떻게 높여줄 거냐? 이런 내용들을 좀 배우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기능, 회복적인 측면에서 이제 접근하게 되는데, 이제 기능을 이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보수도 하고요, 수선도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그렇죠. 기술적으로도 접근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 단원에서 이제 보수와 관련된 뭐 하자보수 많이 들어보셨죠? 수선과 관련된 장기 수선 계획.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죠. 자,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요 5장 이렇게 이제 기능 회복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기능을 어떻게 회복시킬 거냐. 이거는 이제 단순한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뭐 설비, 건축물, 시설물 뭐 이런 게 이제 전반적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대한 기능 회복, 또 설비에 대한 기능 회복, 이런 측면에 접근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한 테마씩 이제 잘라서 이렇게 건축물, 시설물에 대한 관리, 또 건축, 설비에 대한 관리, 이런 범주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6, 7장은 이 5장의 어떤 총론에 대한 강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건축물이든 시설물이든 설비든 이런 것들이 기능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기능을 회복시킬 거냐, 이렇게 총론 형태로 공부를 하시고 그 부분은 이제 강론 형태로 다시 이제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고 나면 뭐 주변 환경, 또 안전 뭐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도 진행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관리 실무가 이제 이렇게 짜여집니다. 우리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 이제 출제 빈도나 문항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 이제 우선 이제 가장 이제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죠. 요게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인 단원으로서 한쪽 그 법령 근거로 했을 때 제일 많이 나오죠. 보통 한 7문제에서 8문제, 한 20%는 안 되지만 한 18% 이상 정도가 여기에서 다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3분의 1 이상이 출제되는 곳이 여기죠. 3분의 1, 그러니까 아마 35%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데,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제 많이 출제되니까, 이걸 이제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는데, 이 설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건축 설비입니다. 건축 설비. 그렇다 보니까, 급수, 배수, 오수 처리, 또 전기, 가스, 소방, 운송, 난방, 환기, 굉장히 많은 설비가 있어요. 운송까지. 이렇다 보니까, 개별 설비 하나하나로, 예를 들면 전기 설비다. 그러면 한 문제. 혹은 두 문제, 소방, 그러면 한 문제, 두 문제. 근데 최근 이제 소방은 좀 많이 나오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어쨌든 단위 설비로 보면, 이제 모아놓으면 이만큼 많이 나오지만, 단위 설비로 보면 이제 한두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접근하기가 많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중요하게 하고요. 요 부분 이제 근거된 내용들 정리 크게 어렵지 않게 하시면 되고, 이제 많이 나오는 부분을 정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총론 성격일 때는 요 부분을 이제 정확히 해야 되죠. 이 부분은 이제 항상 기본적으로 4문제 정도가 항상 자리를 잡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점수를 맞추기가 오히려 더 좋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다 이렇게 영향을 또 미치고 하니까, 그죠? 요즘 이제 환경이나 안전 부분은 출제 빈도 문학서 많이 떨어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보통 이제 한두 문제씩은 꼭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많이 떨어진 추세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께서 2차 시험 과목, 특히 이제 공동주택 관리 실무와 관련해서 저와 함께 이제 진행을 하신다면, 크게 어려움 없이, 여러분 이제, 자격증 취득하시는데, 큰 힘이 될 겁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첫 시간, 이제 개요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 아주 기초적이고 개요로서 간단해 보이지만, 그죠? 굉장히 시험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이 부분부터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그 요약 정리가 되어 있는 입문서 내용 교재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1페이지 보시면 주택의 정의 분류, 자, 1장에 공주택 관리 계획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부분 정리를 해보면. 여기 잠깐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라 그랬어요? 누가 무엇을 어떻게 아닙니까? 그죠?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보통 한 7문제, 8문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점수 맞기 아주 좋은 곳인데, 사실 이제 시험 문제를 거꾸로 접근을 해보시면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구석에 있는 내용들도 막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막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틀, 입문서 과정의 틀 잘 잡으시고 그 내용을 토대로 이제 기본서 또 과정을 통해서 또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서 살을 이렇게 붙이는 형태를 하시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 자, 1장 누가 무엇을 어떻게, 그죠?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은 무엇을입니다. 무엇을 관리할 것이냐?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누가 관리할 것이냐? 자, 요 내용이고요. 무엇을 관리합니까? 그렇죠. 주택을 관리합니다. 주택을, 그죠? 어떻게 관리합니까? 관리 방법이 되겠죠. 어떻게 관리하느냐? 관리 방법. 그리고 누가 관리합니까? 관리하는 주체가 누구냐? 그 얘기 아니에요, 그죠? 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주택하게 되면 이제,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실무적 접근을 할 때는 항상 그랬잖아요. 법을 집행해야 되니까. 이 주택도 어딘가 이제 법령 어디 근거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럼 그걸 찾아가지고 정리하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게 시설물, 건축물, 이런 주택, 이렇게 봤을 때, 이건 뭐예요? 어떤 일정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거죠. 건축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이제 건축법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축법령상 주택 내용 보셔야 되고, 또 우리 이제 시험 범위에 이제 주택법 있잖아요. 주택이니까 당연히 주택법에서도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제 이런 걸 이제 찾아가야 돼요. 건축법에서는 이제 뭘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이게 건축물이니까 외형적으로 어떻게 생겼느냐, 그러니까 규모, 형태 이런 걸 얘기를 하죠. 규모, 외형. 그러니까 이게 몇 층짜리냐, 또 면적은 어떻게 되느냐. 주로 이제 이런 것 위주로 해서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 건축법에서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입문서에 다 나와 있지만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이 있고 가구주택, 다중주택, 공관 이런 형태가 있고요.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되어 있는 부분이고 주택법령에서는 이제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냐면 우선 주택법에서 주택이 뭐냐 일단 이제 이렇게 정의를 정확히 내려주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공부를 하실 때는 이런 정의, 용어 정의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아주 명확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근간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조금 흔들리면 해석을 잘 못하게 됩니다. 어떠한 법률에 있어서의 정의 해석은 매우 중요하고요. 뭐 특히 이제 2차 시험 과목 중에 우리 이제 주택관리실 뭐 주관식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 부분에서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되니까요. 잘 정의를 하셔야 되고, 자, 주택법에서도 주택에 대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주택법령상의 주택이 우리 이제 12가지 정도의 주택이 있어요. 그래서 요 주택을 좀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좀 뭐 12가지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이제 부담 확 오는데요. 이렇게 이제 가지수가 많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성격이 유사한 것 위주로 이제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뭐 이게 비용이 어떤 것들이 들어가느냐, 누가 짓는 거냐, 뭐 가령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테마로 정리를 하면 한 문제 정도가 여기서 이제 출제가 되는데 통상 보면 이제 예전에는 건축법 형태가 이제 많이 출제가 됐다면 최근에는 요 주택법 형태가 이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주택법령상의 내용들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요. 이제 요 기본적으로 이제 주택 관련해서 해야 될 부분이다. 이제 이렇게 봤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 방법과 관련해서는 이제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냐면 말 그대로 어떻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위탁 관리 뭐 이런 거요. 그죠? 자치 관리. 이러한 내용들. 이게 이제 관리 방법이죠. 그죠? 이러한 내용들의 특징을 좀 아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뭐 크게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위탁 관리 맡겨서 하니까, 그죠? 전문가에 맡긴다. 뭐 이런 측면에 접근이 가능하고, 자치 관리 이제 스스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이제 하게 되고요. 또 하나 이 관리 방법에서 이제 놓치지 마셔야 될 부분은 또 뭐냐면, 이제 주택 보셨고, 이제 관리 방법이라고 하는 것 중에 이 사업 주체 관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 관리 대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이제 검토가 되는데, 이 사업 주체 관리에서 이렇게 이제 위탁 관리나 자치 관리로 이렇게 변형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전환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전환되는 과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좀 체크가 됩니다. 이제 인수인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관리 방법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리 주체와 관련해서는 이제 누가 관리할 거냐?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관리사무소장님 계시잖아요. 관리사무소장 이렇게 관리사무소장의 관리. 이렇게 이제 보셨고. 근데 이제 이 관리사무소장님이 뭐예요? 일정 규모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보면, 그렇죠. 주택관리사. 500세대 미만이라 그러면, 그죠? 이런 분들이 이제 의무적으로 채용이 돼야 돼요. 배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 누가에서는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 요 주택관리사, 제도, 이러한 내용들을 위주로 이제 정리를 하게 되죠. 18회 시험 보면 관리주체도 나오고 관리사무소장도 나오고 뭐 다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건 뭐냐면 여러분 자격증 취득해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잘 출제가 돼요.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 단순하게 암기만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제 개요, 기초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총괄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전체를 다 묶어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관리주체의 가령, 업무, 뭐 이번에 시험에 나왔지만, 뭐냐? 관리주체는 무슨 일을 하느냐? 무슨 일을 할까요? 굉장히 많은 일을 하죠. 뭐 실무체,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일을 다 관리주체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법령에서도, 이렇게 이제 정하고는 있지만, 그죠?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해내는데, 이걸 암기로 구분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격이 유사한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 예를 들면 관리주체 업무와 입주대표 의결사항은 다를 것 아닙니까? 하나는 집행기구고 하나는 의결기구니까 이런 큰 차이점을 인식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 이제 운전면허 시험 보듯이 뭘 하나 외우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누적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읽다 보면 이게 이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실무점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보도록 하지요. 뭐, 여러분들 입문서 1페이지 또, 2페이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주택의 분류해서, 그죠?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데, 여기에서 두 가지 놓치지 않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이제 다중주택이고, 이런 게 다가구나. 뭐, 이거는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부분을 이제 정의할 수 있는데, 뭐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크게 연연 안 하셔도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보기 때문에 다 정리가 됩니다. 다만 건축법에서는 이렇게 규모에 따라 분류를 했으니까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알아야 되겠다라는 부분이고, 놓치지 마셔야 될 두 가지는 뭐냐면, 하나는 이렇게 층 면적을 이야기하다 보면 여기에 있는 이 다중주택 요 두 가지를 끌고 오겠습니다. 끌고 오면 하나는 이제 다중주택이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는 이제 다가구 주택인데 다중주택의 외형을 이야기를 할 때요. 몇 층짜리냐 이야기할 때 이렇게 3층 이하 이런 표현을 하고요. 다가구 주택은 몇 층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용 보시면 그렇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 거기 보시면 3계층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죠? 3계층. 주택으로 쓰고 있는 층수가 3계층 이하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이제 제가 첫 번째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여기 있죠. 뭐냐면 이렇게 3층, 3계층 이제 비슷하죠. 뭐 얼핏 보면 뭐 비슷한 얘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건 그런 겁니다. 유사해 보이지만 다른 것. 이런 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시험 문제 보시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답은 없습니다. 다 비슷비슷해 보여요. 이제 이런 걸 이제 정확히 구분했을 때 좋은 점수가 나오게 되죠. 우리 이제 흔히 이제 하는 표현 두루뭉술이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시험에서 제일 안 좋은 게 두루뭉술이에요. 그죠? 차라리 모르는 게 낫습니다. 그냥 두루뭉술이하게 알면요. 그 답 막 피해 다니죠. 답을 막 피해 다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정확히 하는 게 필요하고요. 정확히 구분할 땐 비슷한 것을 또 정확히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매우 중요하고요. 이제 처음 나오는 부분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개라는 표현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3층과 3계층을 구분해 보면 뭐 이런 겁니다.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자, 건축물이 있습니다. 몇 층짜리예요? 뭐 3층짜리죠. 3층. 자, 그런데 이 계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용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계라고 하는 건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몇 계층이라고 할 땐 이 앞에 뭘 쓰는 건데 이런 표현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문서 내용에도 주택으로 쓰는 층이 3계층이 이하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주택으로 쓰고 요거는 주차장으로 쓴다. 그러면 주택으로 쓰는 건 몇 계층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계층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3층 이하와 3계층 이하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구나. 이제 알았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부분이 뭐냐면 자, 이렇게 이제 3층 이하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3층 이하라고 할 때는 이게 이제 몇 층 하면 이제 규모 이야기할 때 면적도 따라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면적 이야기할 때는 연면적을 이야기를 해요. 연면적. 이렇게 이제 3계층 이야기할 때는 주택으로 쓰는 거니까 그 주택으로 쓰는 한 개동의 바닥 면적의 합계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여긴 연면적 이야기하고 여긴 이제 바닥 면적 합계를 이야기할 때 주택으로 쓰는 것만 이야기하느냐? 그건 뭐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중주택은 처음부터 뭐 이 주차장 이런 거 안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냥 이렇게 그냥 전체 3층 이하니까 규모를 그러니까 그 용도를 묻지 않았으니까 그 층에 있는 바닥 면적을 다 더해줘라. 그게 연면적 아닙니까?
그죠? 근데 다가구 주택은 이렇게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거는 주택으로 쓰는 것만 모아라 그랬으니까 주차장으로 쓰는 건 넣지 말아라. 그 얘기는 뭐야? 주택으로 쓰는 것, 바닥 면적 합계만 다 모아둬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도 이 연면적이냐, 뭐 주택으로 쓰는 한계동 바닥 면적 합계냐라는 부분은 이미 여기에서 결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되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면,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같은 이제 유사한 패턴인데, 요 부분이 층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가령 이게 요렇게 두 개가 더 있다고 봐요. 주택으로 쓰고 있는 게. 예.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몇 층짜리예요? 그렇죠. 5층짜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5층짜리. 주택으로 몇 개 층을 쓰고 있어요? 주차장으로 쓰고 있으니까 주택으로 안 쓰죠? 4개 층을 주택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 용어의 정의에서 이렇게 보시면, 요 연립주택과 아파트의 경계. 요 경계에 보면 연립주택은 4개 층 이하고요. 아파트는 5개 층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이 건축물, 이런 건축물이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주차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쓰지 않고 뭐 일부 여기는 주차장으로 쓰고 여기는 뭐 주차장으로 쓰고 여기는 주택으로 쓴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뭐 애매하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층에 들어가면 5개층 이상이면 아파트일 수도 있고 층에 안 들어가면 연립주택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누가 선을 교통정리를 해줘야 되죠. 이걸 이제 뭐라 그러냐면 1층 층수에 대한 포함이 되는지 여부, 포함, 뭐 산입 여부, 요걸 이제 구분해야 돼요. 이런 이제 부분이 이제 있는데, 여기 이제 구분하는 방법이 이렇게 우리 이제 그 내용에서 보시면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 이건 다 세대고요. 이건 다 가구예요. 여기와 관련되는 부분은 요 부분이 이제 이 피로티 구조로 개방이 돼서 2분의 1 이상을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있잖아요. 나머지를 주택 외 용도로 사용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층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하고 연립은 어떠냐면 아파트하고 연립은 이건 1층 전부를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에만 층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 뭐냐면 왜 이런 내용이 있는지를 해야 돼요. 2분의 1 전부 이거는요. 나중에 이제 보시면 다다 아연하면서 다 구분합니다. 다 구분하는데 이걸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답답한 게 그거잖아요. 이걸 왜 하는지, 이거 왜 필요한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퀘스천 마크를 많이 가지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용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아파트가 되기도 하고 연립이 되기도 하잖아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이제 그 기본적인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요약집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건축 법령상의 이야기예요. 건축 법령상의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제 그러면 이제 기본서 내용이나 문제풀이 과정에서는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접근하는지만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 내용을 다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셨다 그래서 실제 문제를 또 이렇게 또 접근하잖아요. 시험 문제든 아니면 모의고사든 이렇게 접근하시면 또 틀립니다. 이제 요걸 가지고 또 문제로 또 응용해요. 그래서 각 과정마다 다 이렇게 이제 단계가 있다라는 거죠. 뭐 가령 이런 거죠. 이런 내용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신데 가령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이렇게 1층 층수 포함 여부는 중요하잖아요. 예, 이 여부에 대한 구분은 뭐 이게 객관식 질문이에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다르다. 주택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한다. 그럼 이 지문이 맞아요, 틀려요? 구분 두 번 나왔네. 예, 구분한다. 이런 맞습니까?
그러면 얼핏 보면, 이거 공동주택은 이렇게 하고, 단독주택은 이렇게 하나? 라고 해서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죠. 왜? 얘는 공동주택이 맞지만, 얘는 단독주택이잖아요. 그죠? 단독 공동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얘로 구분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돼. 이제 이런 게 이제 문제로 접근했을 때 또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어떤 그 정해진 과정을 이렇게 쭉 진행을 하시면 뭐 여러분들 이제 어렵지 않게 이제 합격을 하시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책을 한번 봤더니 뭐 할만해. 그래서 이제 혼자 공부하고 뭐 이래 하다 보면 이제 응용이나 나중에 이제 함정이나 이런 부분에 좀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냥 믿고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느 순간 딱 가보시면 당연히 이제 합격자 발표를 할 때 내 이름이 있고, 또 합격자 모임도 가고, 뭐 취업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꾸준함,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건축법 이야기를 이제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주택법령상의 이야기인데, 주택법령상의 이야기 이제 12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우선 이제 정의부터 내려보죠. 자, 주택은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다. 뭐 이런 표현은 뭐냐면, 세대 구성원이,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 뭐 사전적 정의는 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곳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콘도, 아니면 펜션, 또 여관, 이런 데도 다 비바람 피하고 주거할 수 있죠. 이렇게, 주무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건 주택이라고 안 하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형태는 이렇게 돼요. 이건 이제 중요한 개념인데,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부속 토지를 말합니다. 이제 요 개념이 이제 중요한 개념이 되고요. 처음에는 이제 접근하실 때 요 관련된 문제에서 이제 많이 틀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선 이제 우리 법령에서 오와 이런 표현 나오면 이건 또는 있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얘기고요. 제가 플러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및 혹은 and 이렇게 나오면 이건 이제 또는이고요. 이렇게 나오면 이건 이제 구분할 수 있죠. 이거는 어쨌든 이런 형태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전부와 부속 토지 이런 형태이거나 아니면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일부와 부속 토지 이런 형태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이제 전부와 부속 토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단독주택이라는 형태로 나타나죠. 일부와 부속 토지 이건 이제 공동주택 형태로 나타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잖아요. 이런 형태. 건축물의 일부, 수개로 구획을 해서 일부와 대지권의 형태. 이게 이제 공동주택 기본적인 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전부와 부속토지, 단독주택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온전하게 다 갖죠. 그 건축물에 대해서. 근데 이 공동주택의 경우는 그 소유권을 다 갖지 않고 구분된 소유권을 갖잖아요. 요 하나만 갖잖아요. 구분 소유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차이가 있다. 기본적으로. 소유권과 구분 소유권이 있고. 그래서 정의를 할 때, 이 이제 내용, 여러분들 이 페이지에도 보시면 정의할 때,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라고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게 이제 주택의 정의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관리가 되는 그 공동주택은 구분 소유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점들이 나오죠. 관리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거냐의 문제라든지 어떤 행위가 있을 때 동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가지의 그 주택의 종류를 간단히 이제 보도록 합니다. 보시면 이제 주택은 이제 위에서 보셨고 준주택. 주택이라는 거예요. 주택을 준한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준주택 이런 표현 등이 있고 공동주택도 있습니다. 공동주택.
다음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형태인지, 또 이렇게 이제 명칭이 되어 있고, 이런 차이점 등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시험에서의 또 역할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자, 좀 더 보겠습니다. 뭐, 이런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국민주택이라는 것이 있어요. 또, 국민주택 등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또, 민영주택이라는 것도 있어요. 또,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비슷한 용어예요. 이거 국민주택인데 민간이죠. 이건 국민주택이고, 이건 또 민영주택이에요. 이제 이런 차이점들을 이제 이렇게 좀 찾아보는 훈련도 하면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형태도 있고, 도시형 생활주택, 더 나아가서 이제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 이런 것도 있어요. 약형 친환경 주택. 예,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 건강 친환경 주택. 장수명 주택. 이렇게 이제 12개의 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요거 자체가 이제 요즘 이제 잘 나오는 트렌드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뭐 예를 들면 준주택, 이런 것들, 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이런 것들을 이제 정부에서 만들잖아요. 뭐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런 거 이제 만들고, 홍보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 문제에서 이런 게 이제 만들어지면 잘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 13회, 14회 뭐 준주택, 주관식, 객관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법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실무의 기출 문제를 이렇게 쭉 보시면 이 문제가 몇 번 나왔네, 혹은 이게 나왔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왜 그해 그게 나왔느냐 그거예요. 그해 그렇죠. 제정됐거나 그해 개정이 된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실무다 그래. 이게 이제 문제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새로 만들어진 부분들은 거의 문제 유형화되기도 해요. 특히 이제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 이 장수명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수명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어떻게 체크를 하고 요령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다 기본소 과정을 통해서 정리를 해드리는데 여기에서 이 주택과 준주택만 간단하게 구분을 해보면. 주택은 뭐냐, 준주택은 뭐냐,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여쭤보거나 하게 되면요. 이제 지금 이제 아직 이제 시작이니까 그래요. 주택이 뭐예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잖아요. 그럼 까매요. 그냥 사람 사는데. 방금 전에 주택의 정의를 공부를 분명히 했거든요. 이렇게. 실무적으로, 소유 관계가 소유냐, 구분 소유냐, 이런 단독주택, 공동주택, 전분야, 일분야, 부속투자의 결합. 이렇게 다 공부를 했는데도요. 주택이 뭐예요? 그럼 또 까매져요. 이런 겁니다. 실무라는 게. 내 몸에 이렇게 완전히 깊숙이 들어와 있기 전에는요. 아무리 막 외우고 뭐 이래도 정말 의미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 잘 써지지도 않고 외워지지도 않고. 그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외우지 마시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외우지 마시라고. 계속 보셔야 돼, 계속. 자, 어쨌든 주택은 이거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 주택은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주택은. 이거예요. 뭐 주택이 정의라고 법에서 딱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더 훌륭한 대답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면 준주택은 뭐냐? 아주 쉽게 보면 주택에 준한다는 거예요. 주택에 준한다. 그러면 이게 주택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이제 애매합니다. 그럴 때 이제 주택법 정의를 하는데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주택 외 건축물인데 사람이 산다. 뭐 대표적으로 거기에는 고시원, 뭐 오피스텔 이런 게 있다. 다생기노, 뭐 이렇게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오피스텔, 노인복지들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걸 암기 요령은 뭐 다 기본 과정에 정리가 다 될 수가 있고 이제 여기서 이런 거죠. 주택 외 건축물이라고 거기 나와 있는데 그죠? 우리 이 페이지 나와 있는데 요 외의 의미가 뭐냐면 요 주택은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택의 골자가 이거 아닙니까? 주택 외 건축물이라는 건 뭐냐면 소유 관계가
이런 형태가 아니라는 거야. 이런 형태가 아닌 건축물. 그런 게 뭐가 있느냐? 대표적인 게 고시원 같은 게 그렇다 그 얘기죠. 고시원은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소유관계는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좀 벗어난 건축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해를 정리하시면 되고, 공동주택은 공용 부분이 있다는 얘기고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하나의 세대인데 잘라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정리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누가 지었느냐, 도시주택기금이 들어갔느냐, 이런 이야기들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민영, 또 민간건설, 이런 개념이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민간이 건설했다라는 거 이야기할 때 공공과 민간을 이제 구분할 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죠? 그리고 토지주택공사인 LH지방공사, 요 넷을 제외하면 민영, 민간 쪽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크기를 이야기를 할 때는 85제곱미터 초과하면 대형, 60제곱미터 이하면 소형이에요. 그 사이에 있는 게 이제 중형이 됩니다. 국민주택 그러면 기금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접근이 될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이나 건강 친화형 주택, 이제 이 부분도 우리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요. 여기 있는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은 아주 한마디로 표현하면 뽁뽁이 주택. 겨울 되면 여러분 뽁뽁이 붙이잖아요. 그죠? 뽁뽁이 붙이면 어떻게 돼요? 뽁뽁이 붙이고 나면 그쵸. 에너지 손실이 줄어들죠. 쉽게 얘기하면 난방비 조금 나오죠. 왜? 에너지를 절약시켰으니까. 그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뽁뽁이 주택 이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 이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고단열, 고기밀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다 뽁뽁이 이야기예요. 자, 건강 친화형 주택은 이 주택의 마감재를 좀 이제 요즘 이야기하는 폼알데하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덜 나오게끔 만든다라는 거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건강 친화형 주택으로 짓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정리할 부분이 이제 장수명 주택인데요. 이건 이제 올해 물론 이제 지금 아시라는 건 아니고요. 올해 개념상 반드시 접근하시고 가셔야 돼요. 새로 만들어 놓고 출제가 한 번도 안 됐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놓치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장수명의 의미만은 정확히 알고 가자. 장수명. 장수명이 뭐예요? 오래 사는 거죠. 오래 사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겁니다. 예. 장수명, 오래 사는 주택. 이게 좀 표현이 좀 그러니까, 장수명 이야기할 때, 주택이 오래 가는구나. 그렇죠. 에너자이저. 오래 갑니다. 오래 가는구나. 오래 가는구나. 오래 가는구나. 그러면 이제 오래 가게 만들어야 되니까, 잘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이제 이런, 우리가 아주 기본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세대 구분의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이렇게 하나의 주택을 반으로 나눠 쓰는 이 문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주택을 둘로 나눠 쓰려면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어때야 돼요? 이 부분이. 구조 변경하는데 어때야 돼? 용이해야 되죠? 용이성. 이런 게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굉장히 재활용해야 되고 그래요.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면 이제 장수명 주택 인증을 할 때 높은 등급을 줍니다. 그러면서 인센티브를 주죠. 세대 더 지어라.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건폐율의 용적률을 좀 완화를 해서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수명 주택의 개념에는 이제 오래 간다라는 기본적인 개념 아래 이렇게 세대 구분, 구조 변경의 용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그 3페이지 보시면 11번 맨 마지막 장수명 주택 이야기를 하고 오래 유지 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 이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또 이렇게 구조 변경, 가변성, 수리용이성 등의 용이한 주택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자, 요거는 이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과 이제 맞물려 가는 거예요, 그죠? 이런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첫 시간 했는데도 이 실무 이거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막 외우려 그래요. 외우지 않습니다. 이제 쭉 해보시다 보면 이렇게 이제 차근차근 이해하고 이렇게 조금 단계를 밟아가시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전문가가 되죠. 자,
자, 첫 시간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또 어떻게, 누가, 뭐 이런 내용들 계속해서 보도록 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